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박봉환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가톨릭 관동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중독재활 상담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학과가 사회복지 이 분야를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다양한 중독자와 또 상담 영역을 함께 다루고자 2023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24학년도부터는 학과명을 복지상담학과로 개편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가톨릭 관동대학교 중독재활 상담학과의 조교수로서 학과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춘청 지방법원 강릉지원의 면접교섭 상담위원으로, 그리고 강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고, 특히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 복지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로 경력을 쌓았고, 물론 평생교육과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노인복지와 관련된 이론들을 강의를 진행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당신의 생각, 행동, 신뢰는 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고 또 말을 듣고 이렇게 공감과 경청을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전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과 관련된 여러 선인들의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리고 오늘 생각하고 내일 말하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으로 표현이 되는데,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 가족과 친구들 간에 어떤 사회적인 연결이 강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즉 고립된 사람들에 비해서는 평균 수명이 훨씬 더 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반면에 사회적인 관계가 결여된, 즉 의사소통의 기회와 시간, 내용들이 결핍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혈압과 또 흡연, 또 관상동맥 등의 어떤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반대로 어떤 폭넓은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다.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5배에서 최대 10배 정도 더 높다. 그리고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폐렴이나 또 암, 외과 수술 등을 받을 확률이 낮다. 이런
수많은 그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의사소통 가운데 서로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또 실제 그 어떤 직업을 통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고 또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때로는 말하지 않는 침묵과 그리고 의사소통이 잠자는 행동도 모두 의사소통의 기능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하고 또 때로는 말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그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신체적 활동이지만 이 의사소통 속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리고 많은 갈등과 문제의 상황을 발생시키거나 또 원만하지 못한 의사소통이 나타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의사소통이 가지는 특성들, 의사소통의 특징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스 라틴어에서 왔는데 인간을 포함한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다른 생물체 또 다른 생물체들 간의 지식 그리고 정보, 의견, 의도, 감정, 느낌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공유하는 행동을 바로 의사소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인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또한 사회적 동물이라 우리가 지칭하고 있기에 그러한 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 상호작용을 위한 적절한 필요에 의한 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곧 인간과 또한 동물과 식물들까지도 어떤 소통의 산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사인을 굉장히 의사소통의 중요한 의미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어떤 기호나 또 징후를 뜻하는 것이 바로 사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사에서 많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아이콘 또는 지표, 상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인으로 볼 수 있는데, 자, 해물이죠. 또 달무리도 포함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해물이나 달무리를 보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해무리가 지면은 날씨가 어떻겠다. 달무리가 지면 다음날 화창한 날씨가 되겠다. 이런 사인을 받게 됩니다. 이 사인 속에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이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지시 대상을 닮은 대표하는 사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조각상을 통해서 그 조각상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 뭐 나이팅게일이나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역할을 이 아이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인덱스, 지표가 되겠습니다. 가장 지표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도계입니다. 지금 숫자는 흐릿해 보이지만 빨간색 온도계 눈금이 굉장히
윗부분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상황이 굉장히 온도가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심볼, 즉 상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볼 수 있는 남성, 여성 전용 화장실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장애인용 시설들을 표현하는 바로 심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징이 어떤 대상과 관련성과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인과 이 상징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언어가 되겠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모두 이 언어라는 것이 결코 자연적인 관계가 아닌 특정된 어떤 지시된 상황 속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심볼을 의사소통의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호가 되겠는데요.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어떤 자극에 대해서 경험이나 반응에 대한 정보를 소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신호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꿀벌과 그리고 꽃, 이 둘 간의 관계에서 꽃에서 그 제시되는 향기와 색깔들이 이 꿀벌과의 관계에 굉장히 깊은 신호를 준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통해서 송신자와 수신자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신호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꽃이 이 꽃가루를 운반해야만 번식이 되게 되는데 사실 그 꽃가루를 운반하는 곤충들에게 꿀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꽃이 지구상의 약 3분의 1의 꽃들이 벌을 속임으로 인해서 꽃가루를 전달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꽃은 신호로서 벌에게 그 꿀을 제공해 준다라는 신호를 주게 되고, 그러면 이 벌이 꿀을 제공받기 위해서 사실은 꽃에게 접근하지만 실상은 감춰진 내용인 꽃가루를 원하지 않게 운반하게 되는 그러한 그 꽃과 꿀벌의 어떤 신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정보들을 주고받지만 동물이나 식물들도 모두 그러한 의사소통의 그 용도로서 여러 가지를 신호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단세포 생물체들도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치아에 치아를 썩게 만드는 플라그도 일정한 수가 모여야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들도 여러 가지 그 식물의 부위에 따라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영양분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그러한 어떤 의사소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그 아카시아 나무가 염소가 찾아와서 아카시아 나무의 풀을 뜯게 되면 이 아카시아 나무가 타닌 성분을 내뿜게 됩니다. 그러한 화합물을 분출하게 되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다른 나무들에게 전달되게 되면서 다른 나무들이 저기 우리 그 잎을 뜯어먹는
위험한 존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감지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식물과 동물들 또한 자신들에게 닥치는 어떤 그 위험 요소들을 여러 가지 그 신호들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수신자와 송신자 간의 어떤 그 이익과 불이익을 상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받는다라는 것이죠. 혼자서 하는 독백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그 상호 간의 어떤 그 패턴이 이후의 어떤 행동의 패턴에도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른 어떤 고정화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위의 결과물이 어떤 그 의도치 않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어떤 그 본래 의사소통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어떤 그 부정적인 행위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울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복잡성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상징이기 때문에 꼭 그 의미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누가 그리고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말입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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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네, 정말 잘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자, 제가 두 가지를 똑같은 단어를 말로써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동일한 의미를 가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는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모호성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상징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그 작용을 하게 되는,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송신자와 수신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어떤 합의나 또 공유된 인식이 있어야만 명확하게 그 언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연속성입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끊어진 것이 아닌 계속 이어져서 그물망처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의사소통이 인간의 어떤 그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사소통도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완전성입니다. 불완전성.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처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정의하면서 정보나 지식이나 생각들을 주고받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그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러냐?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죠. 일단 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서로가 다르다고 인정하더라도 또한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어쩌면 어렴풋이 짐작하였던 상황이 좀 더 갈등이나 문제가 더 심화될 수도 있는, 의사소통이 도리어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정적인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상대방과 더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모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셰논 웨버의 선형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특정 정보를 부호, 즉 시그널로 사인으로 전달하는 일방적인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그러면 발신자가 이 수신자에게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의사소통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전화나 라디오 음파를 통해서 음성을 전달하는 그러한 모형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수신자가 수동적인 역할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샤름의 순환 모형이 되겠습니다. 보호하는 사람과 해독하는 사람, 그리고 메시지와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 순환 모형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뜻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 보호화되어서 청자에게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그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피드백을 다시 화자가 청자로부터 받게 되면서 의사소통이 종료되는 것이죠. 순환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환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선형 모형이 되겠는데, 이 나선형 모형은 앞에 말한 두 가지 이 모형을 선형 모형과 순환 모형을 통합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형 모형에 의해서 아주 작은 원으로 가장 밑에 이제 이 의사소통이 그 송신자와 수신자의 어떤 기계적인 의사소통의 시작 가운데 이루어지다가 이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만을 일부 공유하다가 그 관계가 더 몰입되게 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피드백을 통해서 공유하게 되는 그러한 모형이 바로 낯선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차 모형도 있는데요.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향성과 또 언어적인 어떤 그 사용 정도, 또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수용,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특성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가운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들이
관련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첫 시간이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측면을 좀 많이 다루었는데요. 이 이론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떻게 언어로서 또는 비언어로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가, 언어적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말하는 것 중요한데 또 듣는 것 또한 말하는 것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